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이건 일부러 치운 겁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저희 자체 광고판 노다지 IR 노트 뒤집으면 와이즈클럽 자체 광고판인데 이게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저희 자체 광고가. 포도리님 지금 책이 나왔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현명한 반도체 투자. 예, 맞습니다. 이거는 반도체 투자의 원칙.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게도 저희 대표님께서 또 추천사를 써주셔서 뒤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한테 그 추천사 요청해 주셔서 제가 영광이죠. 제가 감히 어디 호두리님 책에다 추천사를 이름 석자를 축하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 또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맞다. 예. 저희가 그 댓글 남겨주시는 분 중에 한 5분 정도 추첨을 해가지고 책을 저희가 이 책을 보내드릴게요. 반도체 투자의 원칙 좋은 책입니다. 구독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덕분에 이 책이 그 예스24랑 교보문고 전체 1등. 진짜로? 예, 전체 1등을 잠깐 한번 했었습니다. 또 원체 또 충성 팬들이 있어가지고. 예. 혹시 이 카메라 세팅 좀 잠시 바꿔주실 수 있나요? 왜? 큰절 좀 한번 올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나요? 애드립이. 네. 마음으로 큰절을 좀 감사합니다. 감사드리죠. 근데 지난번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라 해야 될까? 기초적으로 좀 전반적으로 배울 수 있는 책이었으면 이번에는 되게 산업별로 특화해서 쓰신 책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반도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 반도체 주식이 다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특징에 따라서 나뉘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특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 전방 산업에 따라서 반도체를 분류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도 있고 서버도 있고 뭐 자동차도 있고 등등등.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잠시 후에 책 이야기는 또 한번 여쭤보겠고 우선은 현안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최근에 조금 동향이 좀 달라졌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렇고 반등을 하다가 또 조정을 또 급격히 맞고 있고 우선은 미국에서도 AI 관련주들이 막 급등락하는 경우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엔비디아도 10% 이상 급락했었고 메타도 막 비용 문제 때문에 급락을 했었고 이게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줄 텐데 일단은 엔비디아나 메타 같은 미국의 AI 관련주들의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먼저 이번에 메타가 급락했었죠. 주가가 크게 급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받기도 하고 또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가 막 달라붙는데요. 그런데 이 이유들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이유보다 좀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저희는 투자자지 않습니까? 그럼 투자자면 이 기업의 이슈도 중요하지만 어떤 투자 원론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지금은 어떤 시기인가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죠. 저는 이 실적 발표에 의한 어떠한 그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 그것도 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풀어드리면 직관적으로만 좀 꿀팁을 드리자면요. 개인적으로는 항상 이제 이 투자를 하면서 주력 계좌에서는 내 종목 정도 보유하고 계속해서 보유를 해 나가지만 또 종목 교체도 필요에 따라 사지만 특히 언제 바로 이 4월 말에서 5월 넘어갈 때 요 시기에는 이왕이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종목들을 가급적이면 좀 매도를 하는 방향으로 꼭 모든 종목을 다 매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매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수익 실현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 같은 기업이나 최근에 이제는 더 이상 매력이 많이 떨어져서 또는 주가가 올라서 밸류가 많이 올라서 아무래도 다음 종목으로 교체가 필요하겠다 싶은 기업들은 4월 마지막 주가 되기 전에 미리 매도하는 그러한 전략을 항상 꾸준히 시행해왔습니다. 호두리님 개인적으로? 예, 맞습니다. 10년 넘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통 요 1분기 실적 발표가 저는 좀 이 의미를 좀 크게 담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게 지난번 제가 와이스트리 출연했을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1분기 실적 발표가 중요한 이유는 특히 우리가 새해 계획을 연말에 세우듯이 이 주식시장도 새해가 시작하기 직전에 다음 해를 전망하면서 많은 기업들, 많은 산업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굉장히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그 긍정적인 전망이 첫 번째로 깨지는 그 단계가 보통은 1분기 실적 발표가 되고 그때 이제 어닝 쇼크 기업도 많이 나오고 그 와중에 서프라이즈 기업이 나오면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보통 어떤가 실제로 오래 전부터 주식시장 굉장히 수십 년 전부터요. 이 실적 발표 기간은 보통은 주가가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 또 실적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는 시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기업의 이 실적이 시장의 기대만큼 적당히 잘 나왔습니다. 적당히 잘 나왔다면 이 녀석의 주가는 보통 어떻게 되느냐 실적 발표 기간 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오를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수익 실현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보통은 실적이 굉장히 큰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실적 발표 때는 보통 주가 하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매수의 기회로 삼아라 이러한 전략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이번 1분기에도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지금 인공지능 섹터가 모든 세계 통틀어서 가장 인기가 많은 섹터였고 네. 당연히 인기가 많을수록 기대감이 더욱더 많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이 이제 실적으로 드러나니까 사실 메타의 실적이 안 좋지 않았거든요. 시장 기대치의 컨센서스 대비 한 8% 정도 소폭 높은 엄밀히는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보면 서프라이즈인데 뭐 그렇게 큰 폭의 서프라이즈는 아닌 그러한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네.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내려앉았던 이유는 그동안에 이 반영되었던 기대가 이제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해서 수익실을 하는 그 물량이 많았다. 거기에 더해서 2분기에 대한 어떠한 기대치가 살짝 소폭 낮게 그렇게 크게 내려앉은 것도 아닙니다. 이 가이던스가 메타가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발표했냐면 우리가 예상하는 2분기 실적이 있는데 그 수치가 기존 시장의 기대치보다 소폭 좀 낮다. 한 자릿수 초반대 살짝 낮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주가가 많이 크게 빠졌던 것이죠. 좀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의 특징이 좀 더 강하게 녹아 들어가면서 인공지능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가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 예. 뭐 비용 단에서도 마찬가지고. 예, 사실 비용 이슈도 있습니다. 예. 뭐 메타가 보통 평균적 지금까지 메타가 메타버스 사업에 무려 60조 넘는 금액을 투자해 왔고 여기서 지금 성과가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또 이야기하길 올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투자금이 시장의 기대치보다 좀 더 많아질 것 같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서 또 주가가 일부 하락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예, 물론 비용단의 이슈도 있겠지만 우선은 1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다. 제가 한 가지 좀 아쉬웠던 부분은 네. 제가 원칙적으로라면 이제 4월 말부터 계속해서 좀 기존 종목의 정리 또는 매도 이런 거를 진행할 시기인데 아차 싶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업들이 가장 핫했고 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4월 말이 아니라 4월 중순부터 비교적 이르게 시작되는데 그러면 이번에 좀 매도 전략도 종목이 조정이 필요한 그러한 기업들도 좀 앞서서 좀 대응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습관대로 이 4월 말부터 하자라고 생각했던 게 약간 좀 개인적으로도 조금 늦었나요? 예, 실수 조금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크리티컬하게 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되지는 않기 때문에 예, 기존대로 원칙대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닝 시즌이 중요한 거고 그때도 부지런해져야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포도리님은 그때 또 수백 개의 기업을 또 스크리닝을 해서 또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해 보이는 거 상대 비교까지 해서 4-5개 종목으로 또 갈아타고. 예, 맞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보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꽤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HBM에 대한 뭐 기대감이 꺾여서는 아닌 것 같고. 네. 어떤 게 좀 담겨 있었던 걸까요? 그 조정에는? 아무래도 지금 인공지능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받으면 그동안 반도체가 다 함께 오른 것이 아니라 반도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또 구분이 되는데 보통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공지능용 반도체를 중심으로 크게 올랐고 또 주가 수익률도 실제로 인공지능과 가장 관련이 깊은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지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업보다는 인공지능과 함께 쓰이는 HBM과 관련이 깊은 기업들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시나 개인적으로는 지금 메타와 비슷한 뷰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1분기 실적 발표인데 아무래도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이 기대치보다 이 실적이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아니면 적당히 기대치 수준만 나오더라도 차익 실현 매물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전형적으로 실적 발표가 시작되는 초입부터 한 중반기까지는 주가가 조정을 받는 사례가 본래 많다. 그래서 꼭 외부 이슈를 가지고 이 이유를 설명하기보다는 우리가 실적 발표 기간 초입부에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 이렇게 해서 그래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조금 다르게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요? 예. 어떻게요? 조금 민감한 답변 이야기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 거예요. 하이닉스가 오를 거예요. 그거를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더 많이 오를지, 누가 앞으로 더 오래 오를지 이 또한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도 예측이 불가능하고 이들 기업의 주가가 오르는 시점에서도 당연히 예측이 불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삼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삼성에 대해서 자꾸 긍정적인 답변을 원하시고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이닉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좀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막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공급이 계속해서 독점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런 걸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그거 역시나 이에 대한 답변 또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삼성이 언제부터 HBM을 공급할지
엔비디아의 공급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건 아예 무의미하고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길 자꾸만 예측이 불가능한 걸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투자 원칙에 입각해서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라. 이 투자 원칙이란 것은 꼭 반도체, 엔비디아, HBM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어떤 산업, 다른 어떤 기업에 투자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러한 질문을 자꾸 던지셔야 한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유례 없는 디램 시장의 최대 점유율을 찍고 있습니다. 네. HBM 덕분에. 그리고 사실상 지금까지 마이크론이 공급을 성공하기 전까지만 해도 유일하게 엔비디아의 HBM을 독점 공급하면서 역대급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하이닉스가 독점적인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참 좋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점점점 경쟁이 심해질 수도 있겠죠. 이 디램 시장이란 녀석은 지금까지 3사가 어느 정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공급해 온 시장인데 과연 이 하이닉스의 어떤 독점적인 구도가 평생 갈 수 있겠냐. 지금 근래 1, 2년 반짝 잘 했는데 이게 앞으로 10년, 20년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상 답변을 드립니다.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최대치로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이 최대치가 계속해서 유지되면 참 좋겠지만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언젠가는 뺏길 여지가 더 많은 상황이다. 즉 업사이드보다 상방보다 하방이 더 많은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뭐 기술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반대로 하방보다 상방이 더 열려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주가 레벨이 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많이 적용이 되어서 모든 이 기대치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즉 지금의 점유율이 계속 유지될 것이고 앞으로도 엔비디아의 거의 뭐 독점에 가까운 수준으로 공급할 것이고 이에 대한 모든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 있는 수준의 밸류에이션. 그 역사적 메모리 사이클 그 어느 순간보다 밸류에이션이 가장 높은 그 영역에 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난 메모리 사이클의 밸류에이션과 비교해 봐도 아직은 중간 수준밖에 되어 있지 않다. 즉 가격적인 메리트도 분명히 더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투자를 할 때는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을 자꾸 억지로 예측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으로 따졌을 때 얘가 하이닉스가 지금 점유율 계속해서 이 독보적인 점유율을 유지하면 참 좋겠지만 혹시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자꾸 고민하면서 투자하는 것이 맞겠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하이닉스가 무조건 더 갈 거야, 무조건 더 오를 거야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아무래도 하이닉스를 그동안 가지고 있는 과정에서 수익이 많이 났다면 이제 점진적으로 삼성 중심으로도 좀 포트를 재편하는 그러한 기회로 살펴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기업의 주가 하락이 같이 일어나고 있고 또 하락폭도 얼추 뭐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들 기업의 주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차피 불가능하고 또 엔비디아의 공급 어떻게 진행될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극히 투자 원론적인 관점에서 좀 포트폴리오 재편 정도는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상식적인 논리로. 예, 맞습니다. 상식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삼성전자 그 1분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보통 이제 우황재 작가님도 1분기에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네. 눈높이가 같이 올라가게 된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삼성은 좀 어때요 최근에는? 삼성도 서프라이즈가 났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서프라이즈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번에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서프라이즈가 난 이유가 대단히 막 큰 이유가 있다라기보다는 네. 과거에도 메모리 사이클 초입 때는 보통 서프라이즈가 항상 주기적으로 나타나 왔다. 그 이유는 이 가격의 반등이나 뭐 재고의 소진이나 아니면 재고 자산의 이 평가 손실 같은 부분이 만회되는 부분이나 재고 차익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사이클 초입에는 서프라이즈가 나는 것이 보통 관례였는데 이번에도 그러한 관례에서 크게 벗어난 흐름은 아니다. 그래서 서프라이즈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메모리 사이클이 이제 실적으로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구간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맞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 이제 삼성전자의 그 실적 추이를 보시면요. 네. 제가 좀 자료를 다시 또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삼성전자 최근에 이게 무엇인가 하면 이번 2분기. 지금 현재 최근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 나올 2분기 실적이 지금 어떨지 증권사의 컨센서스를 정리해 봤는데요. 영업이익 컨센서스요? 예, 맞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점점점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고 하니까 기대감이 점점점 올라가면서 대략 한 6, 7조 원을 기대하던 그 수치가 한 7, 8조 원 수준까지 올라가는. 네. 그리고 2024년 연간으로 봤을 때도 연간 한 30조쯤 벌겠지 싶었던 그 컨센서스가 이제는 35조에서 40조 원 수준까지 기대치가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컨센서스 변화고요. 다만 이제 주의하실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지난번 출연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는 이 컨센서스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컨센서스가 높아진다. 즉 증권가에서 예측하는 이 예상 실적이 점점점 높아진다라는 요 자체가 의미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이긴 한데 네. 그렇다 그래서 이 컨센서스 수치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저 증권사에서 30조를 벌 것이다, 40조를 벌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도 실제로 1년 뒤에 가보면 전혀 다른 실적이 나올 겁니다. 또 변해 있겠죠. 예, 맞습니다. 어차피 삼성과 하이닉스의 주가는 1년 정도를 앞서가기 마련이고 1년 뒤의 실적은 정확하게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블로그에 글을 몇 가지를 썼어요. 네. 지난 메모리 사이클 때, 상승 사이클 때 또는 하락 사이클 때 실제로 이 컨센서스가 얼마나 빗나갔는지. 하락 사이클 때는 증권가가 굉장히 기대치를 높게 잡습니다. 하지만 네. 실제 실적은 박살납니다. 하지만 상승 사이클 때는 증권가가 실적을 보수적으로 예측합니다. 하지만 실제 실적은 굉장히 큰 서프라이즈가 나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컨센서스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 요 점은 좀 참고해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요 수치에 연연하시거나 요 수치를 기반으로 막 정확한 밸류에이션을 때리려고 하시거나 내가 자꾸 실적 추정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시거나 그런 건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하. 그리고 또 하나가 그 HBM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계속 살아 있는데 예. HBM 덕분에 D램도 예. 자연스럽게 감산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D램 같은 경우는 그러면 좀 개선되는 신호가 어떻게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D램의 개선을 나타내는 지표가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아무래도 그냥 가장 대중적으로 누구나 상식적으로 접할 수 있는 지표는 D램의 가격이 되겠죠. 가격. 예, 이 D램의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 가격이 쭉 상승했다가 쭉 내려앉았다가 바로 급등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물스물 오르다가 어느 순간 공급이 정말 확연하게 부족해지고 수요가 막 몰리면 그때 급등하게 되고 아하. 삼성과 하이닉스의 실적도 막 엄청나게 급등하게 되는 건데 네. 현재 시점은 그 정도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우선 확실하게 공급을 타이트하게 줄인 효과가 나타나서 가격의 하락은 더 이상 관찰이 되지 않고 네. 계속해서 무언가 반등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D램의 가격이요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하다가 최근에 반등 속도가 살짝 느려졌는데 D램 다시 꺾이는 거 아니야? 다시 하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근데 그건 아니고 보통 상승이 바로 급등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막판에 쭉 급등으로 가면서 메모리 사이클이 끝나게 되는 것인데 아직은 좀 초입부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초입부에 있다라는 게 좀 예. 개선될 여지가 있는 초입부. 이제 개선의 방향, 그러니까 D램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 방향성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2, 3년 뒤 6월 3일에 날씨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온난화 효과로 인해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질 건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방향을 이제 점점 확고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상승이 얼마나 빨리 될지 언제부터 급등이 일어날지 그것까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상승 방향으로 이 방향 전환이 확연하게 이루어졌다는 건 좀 우리가 좀 확실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반도체 개선된 흐름 보면은 HBM, 그다음이 D램, 예. 그다음이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관련된 주가들도 좀 반영이 되고 있고. 예.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낸드 플래시도 함께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실제로 최근에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도 가격의 빠른 반등이 바로 관찰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가격의 하락은 확연하게 마무리되어서 뭔가 스물스물 저점을 계속해서 다지고 살짝 반등했다 다시 떨어지고 이러한 모습을 지금 나타내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을 살펴보면 이 상승 사이클이 올 때 반도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꼭 D램이 먼저 올지 낸드가 먼저 올지 예측하는 건 불가능합니다만 과거의 사이클을 쭉 살펴봤을 때 보통은 둘 중 하나가 먼저 오고 나머지가 뒤따라가는 그런 구조가 항상 만들어졌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D램이라는 녀석은 절대로 혼자 쓰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공지능 서버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면 처음에는 계속해서 무언가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D램이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네. 결국엔 학습한 내용들을 저장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추론하면서 추가적인 계산식을 쭉쭉쭉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저장 장치의 필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SSD, 낸드 플래시 시장도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 사실 너무나 명확하게 다 알고 있고요. 또 반도체 현업에 계신 분들도 이제 점점 낸드 플래시 라인도 바빠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시는 그런 분위기가 될 정도면 이 정도면 보통 확연한 이 개선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좀 보는 게 맞겠습니다. D램에 이어서 낸드까지. 낸드는 속도가 좀 느리다 보니까 주가가 못 간 겹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또 불안해하시고 이건 못 간다, 안 좋다, 낸드는 뭐 이제 뭐 경쟁에서 밀린다 이런 안 좋은 얘기가 잔뜩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냥 마음 편하게 자꾸 좀 보유를 오래오래 하면 언젠가 올라가 있겠지.
그러니까 늘 우황재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순서는 온다. 예, 맞습니다. 순서는 옵니다. 좋습니다.